반갑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교당 한화준 교모입니다. 지난주에 들어와서 총부에서 어른님들께 법회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디 교당에 가서 인연을 맺을까 하고 박진도 교무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두 분 교무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한둥군 교도님들과 귀한 인연을 맺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노이에는 원기 98년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꼭 조실에 종법사님께 인사를 하러 가는데 전산 종법사님께서 새로 종법사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산 종법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하준교모한테 진짜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뭐가 궁금하실까 했는데 도대체 왜 베트남에 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이제 왜 베트남에 갔냐는 그 물음이 화두처럼 다가오는데 제가 왜 베트남에 갔을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처럼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교정원 국제부에서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해마다 베트남에 갈 교무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베트남에 간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노이 교당 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갈 교무는 없는데 베트남 교당 승인 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총부에서.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신 국제부장님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하노이 교당에 보낼 교무를 찾았는데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은 저쪽에 앉아서 전화하고 계시고 저는 제 책상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갈 사람 없으면 제가 갈까요? 무심결에 그게 나와서 제가 베트남 하노이와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제부에 있을 때마다 국제부는 해외 교당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외 개척교와 모델 베트남 하노이 교당을 늘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막상 하노이에 가려고 하니까 베트남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령받은 교무가 그 해외 개척교당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기 84년, 그러니까 24년 전에 이미 베트남 하노이 교당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고 국제부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답사를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은 원로님이신 이타원 이정모 원로님께서 국제부에 해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도 베트남에 보낼 교무 찾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긴 시간 20년이 넘는 동안에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갈까요? 그 말에 그 인연이 닿았습니다. 예, 제가 하노이에 나갈 때 나이가 49살이었어요. 결코 해외 개척을 하는데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리고 난 전무 출신이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개척교당 모델 개발. 제가 국제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게 제한테 각인이 돼 있어서
베트남의 해외 개척교당 모델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온불교 교사를 다시 봤습니다. 교사의 서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상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졌으며,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이며, 대종사는 과연 어떠한 성인이시며, 법은 과연 어떠한 법이며,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으며,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결실될 것인가 잘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해외 개척을 준비하는 그 즈음에 저는 우리 회상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고, 대종사님은 어떠한 성인이시며, 우리 법은 어떠한 법인가? 내가 교단에서 살았지만 우리 교단관이 잘 세워져 있는가라고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사령장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나이에 다시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한국어 문화학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총부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그해 6월이 되어서야 부평교당의 정법은 교도님이 그 베트남에 지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3박 4일 짧은 일정으로 함께 보고 와야 되겠다 하고, 캐리어, 작은 기내용 캐리어에 여름옷 서너 벌, 정복 1개, 노트북 1개 그렇게만 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고, 그래도 학교를 알아봐야 될 거, 베트남에 제가 알파벳조차도 모르니까, 감사합니다조차도 잘 모르니까 안녕하세요만, 신짜오, 이 안녕하세요만 아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학원에 등록을 해야 돼서 이제 그 정법은 교수님의 지인을 통해서 시내에 있는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어학원에 등록을 바로 해줘서 바로 등록을 하고, 이제 집이 필요하잖아요. 어학원 등록을 했는데 집이 필요해서 학교 옆에 이제 골목을 서성거리면서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주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집 내줄 생각이 없었는데 저를 보고, 우리 일행을 보고 집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집까지 딱 계약을 하고 그 정법은 교도는 돌아가고 저는 그대로 하노이에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베트남에 대한 어떠한 실정이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보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한국 사람도 하나도 살지 않은 하노이의 시내 한복판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스스로 저를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40도를 상회하는 그런 무더운 날씨.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들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밖에서 길거리에서 다 사 먹는데, 이제 음식을 사 먹고 나면, 저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미 내성이 생겨서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고 나면 늘 탈이 나요. 예. 그래서 몸이 적응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가 수도라고 하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신호등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가서 밀리는 만큼 하노이가 차가 많이 많아졌어요. 서울하고 똑같아졌는데, 예, 그리고 오토바이가 주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인도가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오토바이를 세워놓을 데가 인도밖에 없잖아요. 인도는 다 오토바이 주차장이고
차도에 사람, 자전거,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제 간혹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닭들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예. 그리고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이게 뒤에 거울 보는 백밀러 그게 없으니까 빵빵으로 신호를 해요. 나 왼쪽 간다, 나 오른쪽 간다, 뭐 골목에서 나온다. 빵빵,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빵빵 되니까 엄청 시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아이고, 대책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숙집에 드나들 때는 철장상 같은 문이 있고 또 나무 문이 또 있고 이중 문을 열쇠로 채우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채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이런 느낌. 이곳은 서로 믿지 못해. 이런 느낌을, 왜냐하면 옆집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베트남 이웃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아온 저는 그게 너무 낯설고 저 자신의 정신적으로 더 억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베트남은 너무 더럽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질서하고 이렇게 도대체 이 나라에는 정을 줄래야 정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마음으로 막 투덜거리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여기에 뭐하러 왔냐. 대종사님 법을 전하러 왔는데 베트남이 싫다고 네가 투덜거리면 베트남 이 땅이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 법을 아까 봉독하셨듯이 한마음 일어날 때 공사, 공이냐 사냐, 정사, 옳으냐 그르냐를 대조하여서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되고 바르게 하라. 바늘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조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노이의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의 틈에서 나는 왜 홀로 이 낯선 곳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저 자신은 참으로 나약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느껴졌지만은 우리는 대종사님 법을 공부한 자신할 만한 타력,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원불교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원불교 교무가 무엇인지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은 내가 이런 데도 전법 사도이지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기도.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된 원불교 대도정법 이런 대도 해상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원불교를 종교로 베트남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래서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의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한국 회사의 직원이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배문화센터는 기독교 선교사가 하는 데인데 거기 졸업식을 하니까 한번 오라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거기를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한배가족협회의 여성회장이었습니다. 한배가족협회는 뭐냐면 한국 사람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여기는 베트남 시집 온 사람이 많지만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하러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또 많아요. 그 한배 가족 여성협회의 가족협회 여성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첫 인상이 키는 자그만한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약속을 정하고 지금은 그분이 원신성 교도가 됐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베트남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그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잡고 자기 집에서 이제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음식을 잘 장만해서 기다렸는데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이 그 약속을 저하고 그분한테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저하고 2번 이상 만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식당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제가 하노이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여자 혼자서 거기서 버텨내 1년을 살았다는 것에 놀래고 또 한 번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마약을 많이 하는 동네라고 어머니가 늘 그러셨나 봐요. 거기는 가지도 말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 동네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전하게 1년 동안 그냥 여자 혼자서 살아냈는가라는 생각에 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멀리 좀 친해하고 그쪽은 떨어져 있어서 원신성교들을 만나러 계속 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다. 나는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배가족 여성들이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못하잖아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자녀들이 또 한국 학교를 보내는데 자녀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한배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인회에서 한국어 강좌를 무료로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선생이 돼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배가족 협회에 제가 고문 역할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신성 교도에게 그 다음은 나는 원불교 교무이기 때문에 원불교를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노이 한국 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면은 그분들을 도와서 한국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원불교를 만들려면 직접 만들 수는 없다.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학생 비자로 있었지만 비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서 그럼 저한테 맞는 일은 교육센터가 맞을 것 같아서 교육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강 교육 훈련 법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유한 법인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본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손을 잡고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서 1억 4천만 원을 빼가지고 제 명의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뭘 믿고 이렇게 해주셨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는 불안하니까 교무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현대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분양 중이니까 교무님이 거기로 분양받아서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오기 전인데 그 돈도 계약금이 몇 번도 그분이 또 돈을 먼저 내주셔갖고 계약을 해갖고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와서 안전을 한데 제가 교화를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아파트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카페라도 조그만 10평이라도 카페 하나 얻어서 이제 사람 만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바리스타
한 달 동안 바리스타 과정이랑 이런 거 자격증을 다 따갖고 갔어요. 그리고 국제부장님이 오셨길래 그 뜻을 전했더니 국제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교무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말에 서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너무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자립경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카페나 이런 쪽에 하면 경제를 생각해서 교화하는 뒷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탁치고 법회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신성교도의 가족 모임에 제가 종종 가는데 여자 형제가 6명이나 돼요. 의사, 뭐 검찰, 뭐 그런 언니들이 쭉 있는데 검찰 출신의 언니가 암으로 일찍 퇴임하신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호감을 가져서 베트남 절에 갈 때마다 저를 가자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법회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절에 가지 말고 우리 아파트로 와서 우리 원불교로 오라고 해라. 그래서 친구 7명을 데리고 왔어요. 7명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때 법회를 봤어요. 원신성교도가 통역을 하고 불상과 이론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법회를 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베트남 절에 다니셨다가 여기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 되고 이제 매주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원불교 법회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겠다고. 예.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 법회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무가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법회를 보면서 7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5명이 되고 이제 20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법회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아파트에서 법회 보는 건 한시적이잖아요. 중요한 건 베트남의 원불교 종교 법인을 세워야 되는 건데 베트남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종교가 허가가 안 되고 집회 허가는 있어요. 집회 허가는 있어서 한국의 많은 교회나 불교나 다 집회 허가를 받고 예배를 봐요. 근데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그걸 거의 다 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국제부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법인들의 문제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현지 사람 이름으로 해서 그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원불교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딱 발이 묶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더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베트남의 종교 법인이 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원신성교도는 저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원불교 교전을 공부를 날마다 하고 그리고 안 코로나로 거기도 베트남이 힘들었잖아요. 아예 가택에서 이렇게 못 나오고 그래서 그 답답함을 원불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교무님, 베트남 원불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만났어요. 베트남에 오면 바로 미팅 잡아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한국에 작년 3월에 들어가가지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트남 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싶다 여기서. 그리고 원불교 성직자로서 원불교를 여기서 합법적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실무자를 이제 만나서 일을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쉽게 되지는 않고 1년 동안 거의 시간이 끌어갔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안 되니까 건물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 건물도 인연이 잘 닿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 임대비가 서울 못지않기 때문에 시내는 3,400이에요. 월세가 3,400이어서 신성교도가 우리 언니가 카페를 하는데 카페 2층에 큰 홀이 있으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하고 이제 지역 경찰까지 해서 30명이 회의를 거기서 했는데 그 지역 경찰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을에 외국 종교를 들이느냐. 이게 그 사회주의 국가가요.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에까지 다 회의를 해서 다 자기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그 지역 경찰들이 반대를 하고 허가가 안 돼서 이제 집을 막 보러 다녔어요. 지금 얻은 집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월세 300만 원. 그리고 3년 동안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뭘 보시는 분이 그 집은 교무님 아니었으면 못 들어가는 집이에요. 계속 비어 있을 집이에요. 그 집은 교무님을 기다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은 됐지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종교 승인 나는 거가 1차니까 그래야 제가 교당도 짓고 교화도 합법적으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서 이제 1월 13일 날 종교 승인이 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를 다 하고 자사님이 동남아를 오시는 기회가 있어서 자산 상사님 일정에 맞춰서 3월 3일 날 원불교 창립식을 올렸어요. 하노이 원불교 창립식을 자산 상사님 모시고 했는데 자산 상사님께서 오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가 거기 그 정부 관계자들, 지역 대표, 주민 대표들이 커다란 화환들을 한 10개 정도가 막 들어오니까 그 상사님이 내가 중앙일보 사장한테 할 말이 없었는데 미국은 주류를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냐고 했는데 하노이를 와서 보니까 주류를 꽉 잡았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자산 상사님께서 그 연로하신 중에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 저기 법명 주세요. 이분 누구예요? 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상사님께 효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창립식과 천일기도 결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교화 불사, 교당 건립 불사가 남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는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제 김사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예, 종교 승인은 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날 저희가 이제 한국 봉불식을 10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오셔서 봉불식을 통해서 막 기운을 확 밀어주시면 베트남 교화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일 봉불식에도 초대를 하고 와주셔서 기운 많이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